여러분 안녕하세요. 혼자 다 아는 남자 혼다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몽골비사 54절부터 56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3절에 불과하지만 칭기스칸 이야기에 서막이 열리고 핵심 인물의 성격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부분입니다. 칭기스칸 이야기의 시작은 초원에서 흔히 자행되던 약타론이라는 사건으로 열리는데요. 먼저 칭기스칸의 탄생을 불렀던 이 약타론의 배경을 당대 유목부족의 생활상이랑 연계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몽골비사는 단순한 역사책이 아닌 서사문학이기도 한데요. 이 서사문학적 차원에서 약타론 부분의 시점이 담고 있는 의미와 그 과정의 묘사에서 엿보이는 인물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난 이야기의 핵심을 아주 짧게 요약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몽골루루스는 크게 2갈래의 시족에서 분화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보돈차로의 7대손인 카볼칸이라는 지도자가 속한 보르지긴 시족, 즉 훗날의 칭기스칸이 되는 태무진이 속한 계통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보돈차르의 7대손이지만 또 다른 계통인 타이치오드 시족, 즉 카불칸을 이어서 카한이 되는 안바가이라는 인물이 속한 계통이 있습니다. 이 안바가이 칸은 단순히 두 시족을 통합하는 걸 넘어서 다른 부족과의 결합도 시도하게 되는데요. 이 결합의 수단이 정약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림의 부족배 시도에서 볼 수 있듯이 몽골 부족의 남동쪽에 있는 임금 부족인 타타르와의 연합을 위해서 정약혼을 추진하면서 스스로 딸을 데리고 나서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몽골 측과의 통합에 저항하는 타타르 일파의 습격을 받아가지고 결국 타타르 남동쪽에 금나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초원 부족 간의 분열을 계속 부추겨온 금나라 왕정에게 끌려가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과정을 묘사해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안바가이 칸이 참혹하게 최후를 맞는 그 순간에서 시작하는데요. 54절의 시작인 그때가 바로 안바가이 칸의 최후 순간입니다. 어찌됐든 울루스의 지도자가 적국에서 처형되는 그 위기의 순간에 뜬금없이 몽골의 젖줄인 오농강에서 매사냥을 하고 있는 예수게이라는 한 인물로 포커스가 옮겨집니다. 이 예수게이는 많이들 아시다시피 칭기스칸의 아버지가 되는 인물인데요. 창작물에 따라서 이 예수게이가 몽골울루스의 칸으로 묘사되는 경우도 있는데, 하지만 이 시기의 칸은 엄연히 안바가이 칸이고 예수게이는 무용이 뛰어난 용사를 의미하는 바토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바토르가 지시하는 정확한 지휘를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쟁에서 제법 용명을 떨친 일개 지휘관 정도의 지휘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매사냥을 하던 예수게이의 시야에 커플로 보이는 한 남녀가 포착되고 예수게이는 문득 아름다운 여성을 차지하고 싶다는 그런 욕망을 느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몽골비사의 묘사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아름다운 여성을 엿보고 있는 예수게이의 시선을 묘사하고 있고요. 그와 동시에 전지적 시점에서 예수게이로서는 절대 알 수 없는 두 남녀의 출신을 해설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경제성 측면에서 한정된 지면을 효율적으로 쓰는 서술인 동시에 이어질 사건인 약타론의 심리적인 개연성을 만들어주는 그런 방식의 서술이 됩니다. 그 설명에 따르면은 부부로 보이는 두 남녀 중에서 남성은 메르키트 부족의 칠레두라는 인물인데요. 이 메르키트는 초원의 중부에 위치하자 몽골울루스의 서방에 인접하는 그런 지역을 무대로 한 유목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 여성은 올코노드 출신이라고 하는데, 이 올코노드는 초원 동남부를 근거지로 한 콩기라트 부족 내의 한 시족입니다. 이렇게 유목 부족의 대략적인 활동 영역을 지도상에 한정 지을 수 있는 것은 유목 집단이 이동성이 굉장히 큰 집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강과 산을 기준으로 하는 고유의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가축을 기르는 형태가 강 주변의 초원을 중심으로 하는 유목과 산지를 중심으로 한 이목으로 양분되는데요. 유목은 잘 아시다시피 가축을 강을 따라서 수평으로 몰아 이동하면서 강 주변에 형성된 초원에서 풀을 뜯기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목을 주로 했던 몽골우루스의 경우에는 뜯길 만한 풀이 충분한 곳으로 이동하되 주로 오농강 인근의 초지를 이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한편으로 험준한 산지를 가축의 생활터전으로 활용하는 이목 방식이 존재하는데요. 이목은 여름에는 산지에서 풀을 뜯기고 겨울에는 여름에 만들어둔 건초를 제공하는 방식의 사육입니다. 그러니까 산과 평지를 수직으로 이동하면서 가축을 키우는 형태인데요. 몽골고원에서는 서남부의 알타이나 천산산맥 거주민이 주로 키우는 고산동물인 야크가 이 이목에 적합한 가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민의 생활터전이 산을 중심으로 수직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어찌됐든 자연환경에 따라서
각 부족만의 강 또는 산을 터전으로 유목 또는 이목을 행했던 다양한 부족들이 있고, 이렇게 서로 멀리 떨어진 두 부족 사이의 조개오는 1차적으로는 근친상간을 피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는데요. 마냥 이 목적만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몽골비사에서 묘사한 메르키트와 콩기라트의 조개오는 줄잡아 600-700km 넘는 거리에 있는 신부를 데려온 거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거리를 멀게 만들수록 유전적인 혼합도가 극대화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먼 길을 떠났을 가능성도 있지만, 더 현실적으로는 결혼 상대를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원거리 장시간의 이동이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몽골은 오늘날까지도 인구 밀도가 세계 최저 수준으로 엄청나게 낮고, 혼인의 상대가 되는 부족도 유목민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활동 거점을 조금씩 이동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활동 지역을 알더라도 지금처럼 GPS 추적이 되지 않으면은 목표로 하는 대상과 실제로 조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칠레두는 아마도 이렇게 어렵게 후엘룬을 만나서 결혼하게 됐을 거고, 이 결혼이 결정된 후에는 아마도 관습에 따라서 칠레두가 부인 후엘룬의 집에서 수년간 이를 도우면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부인을 데려가는 그런 상황이었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만나가지고 먼 길을 헤쳐오던 두 남녀가 마침 매사냥을 하면서 사방을 주시하던 예수게이의 눈에, 그야말로 먹이를 노리는 매의 눈에 포착이 되고 만 거죠. 예수게이는 여성을 납치해서 아내로 삼기로 하고 재빠르게 말을 달려서 자신의 형, 동생까지 불러와가지고 문자 그대로 여성을 헌팅하기로 합니다. 예수게이 삼형제가 나서가지고 그야말로 모리 사냥하듯이 두 남녀를 쫓자 쫓기는 칠레두는 말을 달려서 후엘룬과 함께 간신히 언덕 하나를 넘습니다. 아마도 그림에 있는 낮고 완만한 동산이었을 겁니다. 이어서 칠레두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간신히 성사시킨 결혼이었음에도 뭔가 결정이 필요한 순간임을 직감하고 말머리를 돌려서 후엘룬의 수레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가선 칠레두보다 먼저 아내인 후엘룬이 이대로 가면 추격자들에게 잡히게 될 거고, 그들에게 잡히게 되면은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급박한 상황을 전하고 심각성을 판단하는 그 목소리가 먼저 다가온 칠레두가 아니라 여성 후엘룬에게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몽골비사가 다른 역사서에 비해서 주요 인물 중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핵심 서사에 훨씬 더 많이 개입시키고 있는 그런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서는 비추로 잉태한 알랑구아의 목소리가 강조됐고, 이후에도 여성의 목소리가 상당히 강조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남성 중심의 서사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을 하면은 칠레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수레로 다가섰으니까 그 액션에 이어지는 칠레두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게 사실 흐름상 자연스럽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엘룬의 목소리가 전해진다는 것은 칠레두가 전전긍긍하면서 결단을 잘 내리지 못하는 사이에 후엘룬이 망설임 없는 냉철한 판단을 했고, 이게 부각된 것으로 보입니다. 후엘룬은 상황 판단과 동시에 행동 방식까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칠레두에게 시쳇말로 여자는 한 트럭이 될 정도로 많으니까 망설이지 말고 빨리 도망치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 말 자취하는 모순되게 이후 다른 여자에게 자신의 이름을 붙이라고 하는 그런 강한 미련과 애착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기 운명이 송두리째 바뀌는 상황에서 냉철한 결정을 보이려고 하면서도 심리적으로는 그 결정에 저항하는 일종의 감정적인 관성을 보이는 건데요. 이성적인 판단은 끝났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당장 결행해야 되지만 감정의 변화가 너무 급격하고 큰 만큼 감정적으로는 그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후엘룬의 결단은 약탈혼 내지는 성착취를 당한 무수한 여성들의 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고자 하는 강인함을 보이는 그런 여성들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삶의 방향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그 이후에 형성되는 관계도 당연히 자신을 억압하는 것으로 재편되는 그런 큰 시련을 겪고서도 어떻게 이후의 삶을 이어갈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에 대한 잠정적인 결론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진정한 강인함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완력으로 상대의 모든 것을 빼앗는 그런 게 아니라 어쩌면 상대한테 모든 걸 빼앗기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이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상황에서 이전과는 단절된 나를 만들어야 되니까 일정 부분은 체념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자신의 내면을 다시 새롭게 가다듬어서 새로 시작되는 삶을 이어가는 게 진정한 강함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강인한 내면으로 결정한 후엘룬이었지만 남아있는 감정은 어쩌기가 힘든데요.
칠레두에게 어쩔 수 없는 감정적인 집착을 보이면서 자기 채취가 담긴 저고리까지 벗어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칠레두가 저고리를 잡으려고 할 때 추격자 삼형제가 가깝게 추격하게 돼서 칠레두는 그 저고리를 미처 가져가지 못하고 급히 도주하게 됩니다. 이거는 단순한 저고리의 전달 실패가 아니라 두 남녀의 물리적인 관계가 결정적으로 단절된 걸 의미한다고 봅니다. 또 상황이 급박해서 당연히 이해가 가기도 하는 부분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자기 목숨을 구하기로 결정하고 이제는 현장을 뜨기에 바쁜 칠레두의 평범성이 드러나는 한 컷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의 결정이 물리적인 관계의 단절과 함께 부부관계의 실질적인 단절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칠레두가 달아난 방향은 오동강의 발원지로 기술되어 있는데요. 그 방면은 몽골 부족의 근거지 서쪽에 위치했던 메르키트족의 본거지 쪽이니까 이 도망 방향도 몽골 비사에 굉장히 현실적으로 묘사된 부분입니다. 칠레두에게 빠르게 주의를 주고 떠나라고 했던 후엘룬의 감은 정확했는데요. 추격자 삼형제는 무려 7개의 언덕을 넘으면서 칠레두를 살해할 목적으로 추격을 하게 되지만 아마도 칠레두가 메르키트의 영역으로 들어서서 놓치게 되니까 일종의 전리품이라고 할 수 있는 후엘룬의 수레를 끌고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후엘룬의 절규가 시작됩니다. 몽골 비사의 약탈혼 과정 중에서 후엘룬이 절규하는 장면은 그녀의 불행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면서 약탈혼이라는 관습의 폭력성을 더 깊고 비판적으로 바라보도록 유도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몽골 비사에서 취한 방법은 후엘룬이 자기 자신이 아닌 칠레두의 입장에서 한탄을 하도록 한 겁니다. 남편이었던 칠레두가 머리카락을 흐트러뜨린 적도 없고 배고파 본 적도 없는데 지금은 긴 머리채로 정신없이 말을 달리면서 도망치고 있는 그 상황을 안쓰러움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표현하는 거죠. 이 말들을 표면적으로 바라보면은 소위 곱게 자란 칠레두가 갑작스러운 재난을 맞아가지고 달아나는 거에 대한 연민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 대한 묘사에서 두 갈래 머리채를 한 번은 등 뒤로, 한 번은 가슴 앞으로 날린다는 말은 칠레두가 도주하는 상황을 일종의 스냅샷처럼 사진으로 보여주듯 그린 극적인 표현으로 더 눈길이 갑니다. 하지만 후엘룬이 칠레두의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도리어 더 부각되는 거는 결혼길에 나서가지고 결국 다른 남자에 끌려가게 된 후엘룬 자신의 비참한 처지입니다. 자기 인생 최악의 불행이 닥친 상황에서조차 자기 자신이 아닌 남성인 칠레두의 운명에 대해서 연민의 말을 늘어놓는 거는 필연적으로 구조적인 모순이나 부조리에 대해서 독자로 하여금 생각해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남편을 이렇게 아끼는 여성이 이런 험한 일을 당해도 괜찮은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독자의 마음속에 자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약탈혼 전까지 후엘룬의 주인이었던 남성, 그러니까 칠레두의 불행은 상대적으로 후엘룬보다 훨씬 덜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여성이 지극한 불행 속에서도 자기 불행을 적나라하게 토로하지 못하고 도리어 이미 도망에 성공한 남성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을 현대인으로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보게 되는데요. 이제는 좀 시대가 바뀌기도 했지만 과거 할머니 세대나 어머니 세대에서 이따금씩 보이게 됐던 오히려 여성이 주체적으로 옹호했던 남존여비적인 태도? 그런 걸 보면서 느꼈던 감정과 비슷한 감정이 이 장면에 흐르고 있습니다. 어쩌면 몽골 비사가 잠재적으로 담고 있는 거는 이런 거시적인 틀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후엘룬의 절규를 통해서 약탈혼의 부조리함을 인정하는 태도, 그리고 그녀에 대한 연민의 정서가 분명히 작품 자체에 흐르고 있고요. 어쩌면 그녀가 자신의 가장 큰 불행 속에서도 자신의 불행을 마음껏 토로하지 못하고 전 남편인 칠레두의 운명을 한탄하는 것까지도 그녀에 대한 연민의 목소리로서 함께 녹여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녀의 슬픔은 오농강이 물결치고 숲이 울리도록 큰 울림으로 전해집니다. 여기에 이어서 이런 후엘룬의 불행을 더욱 증폭시키는 예수게이의 동생 다리타이의 대사가 이어집니다. 그는 약탈혼을 결행한 사람의 하나로서 잔혹하고 단면적인 태도를 보이는데요. 후엘룬의 입장을 단순화시켜서 칠레두에 대한 종속물이었다가 이제는 자기 형인 예수게이에 종속되는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한술 더 떠서 칠레두가 이미 멀리 도망쳤으니까 단념하라고 하면서 칠레두에 대한 후엘룬의 애정을 인위적으로 끊어내려고 합니다. 여기서 상대의 근원적인 심리적인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후엘룬에게 자기 운명을 빨리 다른 곳에 종속시키라고 하면서 도리어 적반하장식으로 시끄럽다는 핀잔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상의 감정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대상에 대한 억압적인 권력이 작용할 때의 특징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동물의 권력이 굉장히 낮을 때 르네 데카르트는 동물은 감정이 없는 기계라고 선언을 했고, 이런 논리에 의해서 동물에 대한 어떠한 행동도 허용이 됐던 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동물의 권리가 올라가면서 동물의 감정을 중요시하는 접근이나 그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죠. 이렇게 동물의 감정에 대해서 적용됐던 것과 비슷한 종류의 억압이 더 과거에는 여성에게 적용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몽골비사 원전에서 또 하나 특기할 만한 거는 일반적으로 다른 창작물에서 약탈혼을 묘사할 때 가장 많이 묘사되는 예수계의 목소리는 사실상 원전에서 전혀 나오지 않고 철저하게 배제가 돼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자연스럽게 예수계의 입장을 입이 있더라도 이렇다고 할 만한 말을 할 수 없는 궁색한 입장, 그러니까 유구먼의 입장으로 만드는 그런 장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약탈혼에 동참하긴 했지만 제3자인 다리타이의 목소리는 묘사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약탈혼을 대하고 실제로 실행하는 당대 남성의 일반적인 관점을 보여주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술자의 이런 태도를 통해서 독자는 후엘룬의 절규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게이와 다리타이의 불의한 면에 초점을 두고 이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혹자는 몽골비사에서 약탈혼을 자세히 묘사한 것을 두고 이게 약탈혼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장치라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데요. 저로서는 몽골비사를 더 깊게 들여다볼수록 그 반대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약탈혼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입장이었다면 더 적극적으로 묘사되고 성취의 목소리를 냈어야 할 남성들의 이야기가 사실상 최대한으로 배제돼 있고, 반대로 이 사건의 최대 피해자인 후엘룬의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강조된 걸로 봐서 도리어 약탈혼이라는 사건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이 강조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후대 그의 법전 야삭에서 몽골 루스네의 약탈혼을 금지하는 칭기스칸의 입장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몽골비사가 결국 칭기스칸의 법제와 관점을 가장 중요시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과거사에 대한 재평가가 가미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몽골비사의 다음 이야기는 안바가이 칸 이후에 몽골의 후대 칸 추대에 대한 묘사를 해드리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북방 유목 세력의 칸, 그러니까 그들의 지도자 추대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관련 논문과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